새벽 3시 김미정은 병원 복도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준호가 입원한 지 닷새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남편은 중환자실에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미정은 55살, 남편과 결혼한 지 3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두 아들을 키우며 평범하게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 미정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미정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의사는 침통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정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선생님, 우리 남편이.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남편이 이렇게 갑자기 떠날 줄은 몰랐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박준호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지역에서 꽤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직원들, 거래처 사람들, 친척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미정은 상주로서 고개를 숙이며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눈물도 이미 말라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박 옥자가 도착했습니다. 75살의 옥자는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검은색 한복을 입고 나타난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미정아. 옥자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미정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남편을 잘 못 돌봐서. 옥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먼저 보내다니. 미정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옥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준호 재산 정리는 어떻게 되는 거니? 미정은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아직 장례도 치르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 이야기라니. 어머님 지금은. 옥자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이야기하겠니? 유언장은 있니?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은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겨우 59살이었던 남편이 죽음을 준비했을 리 없었습니다. 옥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법정 상속이 되는 거네. 내가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배우자가 절반, 자식들이 절반을 나눠 가진다더구나. 근데 우리 준호는 외아들이었잖니. 그러니까 내가 절반을 받아야 해. 미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옥자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뭐가 이상하니? 나는 준호 엄마야. 당연히 상속받을 권리가 있지.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남편이 평생 모은 재산은 저와 아이들이. 옥자가 말을 끊었습니다. 아이들? 아이들은 이미 다 컸잖아. 큰애는 35에 결혼해서 분가했고 작은애는 33에 회사 다니면서 자취하잖아. 그 애들한테 뭐가 필요하겠어? 오히려 나 같은 늙은이가 노후 준비를 해야지. 미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옥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미정아. 너는 아직 젊잖아. 55이면 앞으로 20년, 30년도 더 살 텐데. 재혼할 수도 있고. 근데 나는 달라. 나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내 몫은 확실히 챙겨야겠어. 미정은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와 다툴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옥자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장례 끝나고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가자. 내가 이미 예약해뒀어. 3일장을 치르는 동안 미정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조문객을 맞이하고 손님들께 음식을 대접하고 장례 절차를 진행하느라 정신없는 나날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옥자는 수시로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정아, 우리 준호 회사는 얼마나 되니? 아파트 시세가 지금 얼마야? 예금은 어느 은행에 있어? 미정은 그때마다 적당히 얼버무렸습니다. 사실 미정도 남편의 재산 규모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하면서 돈 관리를 직접 했고 미정에게는 생활비만 주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다음 날 미정은 남편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각종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은행 통장, 회사 서류들. 미정은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 시세가 25억 원 정도였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상가 건물이 2채 있었는데 합쳐서 30억 원은 될 것 같았습니다. 은행 예금은 여러 은행에 나뉘어 있었는데 합계가 8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운영하던 건설회사의 지분이 100% 남편 명의였습니다.
회사 가치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최근 몇 년간 순이익이 연간 2억 원 정도 났다는 것을 장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정은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70억 원이 넘는 재산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의 절반을 시어머니가 가져간다? 미정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미정은 옥자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옥자가 소개한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들을 검토한 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인의 재산 규모가 상당하시네요. 법정 상속 비율대로라면 배우자인 며느님이 35억 원, 직계 존속인 어머님께서 35억 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옥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35억이라. 괜찮네. 미정은 참을 수 없어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변호사님. 남편이 평생 모은 재산인데 시어머니께서 절반을 가져가시는 게 맞나요? 변호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유언장이 없으면 법정 상속이 적용되니까요. 미정은 억울함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 재산은 남편과 제가 30년 동안 함께 모은 거예요. 저는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남편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옥자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 며느리가 지금 뭐라는 거야? 내가 준호를 낳아서 키우지 않았으면 네가 그 남자를 만날 수나 있었겠어? 내가 준호 아버지 없이 혼자서 얼마나 고생하며 키웠는데. 미정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건 저도 압니다, 어머님. 하지만 남편과 결혼한 후 30년 동안 어머니께 얼마나 잘해드렸습니까? 명절마다 찾아뵙고 용돈도 드리고 아프실 때마다 병원 모시고 가고. 옥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며느리 도리 아니야? 당연한 거 가지고 뭘 따지고 그래?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두 분 진정하시고요. 법적으로는 어머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미정은 희망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님께서 일정 금액을 받고 나머지 상속권을 포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부동산은 며느님께서 갖고 현금은 어머님께 드리는 방법도 있고요. 옥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싫어. 나는 법대로 받을 거야. 35억 원 딱 받을 거라고. 미정은 절망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저한테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있어요. 아직 대학 다니는 둘째 아들 학비도 있고. 옥자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젊은 네가 일을 해서 벌면 되잖아. 나는 늙어서 못 벌어. 그러니까 내 몫은 꼭 챙겨야 해. 미정은 더 이상 말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상속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법원에 상속 신고를 하고 재산을 분할하는데 대략 6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미정은 집으로 돌아와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미정은 그동안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충격을 받은 듯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말이 돼요? 할머니가 35억을 가져간다고요? 미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법이 그렇다는구나. 민수는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인데. 할머니는 그동안 뭘 하셨다고. 미정이 말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 욕하지 마. 그래도 너희 할머니야. 민수는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무 착해서 탈이에요.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어떡해요. 법률 자문을 받아보세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호사도 법대로라고 했어. 민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변호사는 할머니가 데려온 사람이잖아요. 엄마도 엄마 편에 서줄 변호사를 찾아보세요. 미정은 아들의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다음 날 미정은 인터넷으로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아봤습니다. 여러 법률 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이틀 후 미정은 강남에 있는 한 법률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40대 초반의 여성 변호사 이지혜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미정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시네요. 하지만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미정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요? 방법이 있나요? 이 변호사는 자료를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시어머니께서 받으실 수 있는 상속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상속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미정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기여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 며느님께서 남편분의 재산 형성에 특별한 기여를 하셨다면 그 부분을 인정받아서 상속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미정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30년 동안 가정을 지키며 남편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하고 남편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여를 하셨는지 정리해 주세요. 예를 들어 남편분 회사 일을 도왔다거나 특별한 간호를 했다거나. 미정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처음 시작할 때 자신도 격리 일을 도왔습니다. 월급도 받지 않고 5년 동안 장부를 정리하고 세금 신고를 도왔습니다. 또 남편이 10년 전에 큰 수술을 받았을 때 6개월 동안 병원에서 간병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미정은 집에 돌아가 증거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오래된 회사 서류들을 뒤지니 초창기 장부에 자신의 이름이 격리 담당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수술받았을 때 병원비 영수증과 간병 기록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의 가계부도 꺼냈습니다. 미정은 꼼꼼하게 생활비를 기록하며 절약해온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에게 자료를 제출하자 이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정도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10억 원 정도는 더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미정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 변호사는 또 다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둘째, 유류분 반환 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 남편분께서 생전에 시어머니께 많은 재산을 증여하셨다면 그 부분을 상속 재산에 포함시켜서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미정은 생각해봤습니다. 남편은 효자였습니다. 매달 어머니께 용돈을 드렸고 5년 전에는 어머니 이름으로 아파트를 한 채 사드렸습니다. 당시 시세가 6억 원 정도 하는 아파트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그 내용을 듣고 눈을 빛냈습니다. 그럼 그 아파트 증여 내역을 찾아주세요. 만약 증여세 신고를 하셨다면 국세청에 기록이 남아있을 겁니다. 미정은 남편이 서류를 다시 뒤졌습니다. 과연 5년 전 증여세 신고 서류가 나왔습니다.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어머니께 증여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한 후 설명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6억 원도 상속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상속 재산이 76억이 되고 시어머니께서 이미 6억을 받으셨으니 나머지에서 상속분을 계산하면 됩니다. 미정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럼 시어머니가 받을 돈이 줄어드나요? 이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네, 상당히 줄어듭니다. 게다가 기여분까지 인정받으면 며느님께서 50억 원 이상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미정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법원에 상속 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여분 인정 청구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겁니다. 미정은 결심했습니다. 진행해주세요. 한 달 후 법원에서 첫 번째 심리가 열렸습니다. 옥자는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나왔습니다. 재판정에서 옥자와 미정은 마주 앉았습니다. 옥자는 미정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 며느리가 정말 법원까지 끌고 가다니. 미정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제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옥자가 비웃었습니다. 권리? 네가 무슨 권리가 있어? 내 아들 재산이야. 미정은 참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미정의 기여분을 주장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의뢰인은 30년 동안 헌신적으로 가정을 지키며 망인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회사 초창기 5년 동안 무보수로 격리 업무를 담당했으며 망인이 중병에 걸렸을 때 6개월 동안 간병했습니다. 이는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므로 기여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옥자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배우자가 가사 노동을 하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을 특별한 기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변호사가 재반박했습니다. 단순한 가사 노동이 아닙니다. 회사 격리 업무는 전문적인 노동이며 이로 인해 회사가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6개월 간병 비용을 계산하면 최소 2천만 원은 됩니다. 재판은 치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미정이 준비한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회사 초창기 장부, 병원 간병 기록, 30년간의 가계부까지. 재판장은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인 증여 재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피고에게 6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이는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며 피고가 받을 상속분에서 차감되어야 합니다. 옥자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어머니께 드린 효도의 표시입니다. 상속과는 별개입니다. 이 변호사가 법 조항을 제시하며 반박했습니다. 민법 제1113조에 따르면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비록 5년 전 증여이긴 하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 달 후 재판부는 중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원고의 기업은 주장을 일부 인정한다. 원고는 망인의 사업 초기에 무보수로 격리 업무를 수행했으며 망인의 중병 시 장기간 간병을 했다. 이는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며 기여분으로 8억 원을 인정한다. 미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판장은 계속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또한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6억 원 상당의 아파트는 상속 재산에 포함한다. 따라서 총 상속 재산은 76억 원이며 원고의 기여분 8억 원을 고려하여 재분배한다. 옥자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44억 원, 피고는 32억 원을 각각 상속받는 것으로 한다. 단, 피고가 이미 증여받은 6억 원은 피고의 상속분에서 차감하므로 피고는 추가로 26억 원을 상속받는다. 미정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44억 원. 처음 예상했던 35억 원보다 9억 원이나 더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옥자와 마주쳤습니다. 옥자는 분노에 찬 얼굴로 미정을 노려봤습니다. 너 이 배은망덕한 년아. 내가 너를 얼마나 잘 대해줬는데? 미정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도 26억 원 받으셨잖아요. 그 돈이면 여생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옥자가 소리쳤습니다. 35억 받을 걸 26억밖에 못 받았어. 너 때문에 9억이나 손해봤다고. 미정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손해본 것도 생각해보세요. 남편 없이 혼자 살아가야 하는데 어머님이 재산 절반을 가져가려고 하셨잖아요. 저도 살아야 한다고요. 옥자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너 두고 봐. 나는 절대 가만 안 있을 거야. 미정은 지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법원 판결이 났잖아요. 그날 밤 미정은 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변호사는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의뢰인께서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신 덕분입니다. 미정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항소할 수도 있을까요? 이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승산은 낮습니다. 재판부가 증거를 충분히 검토해서 내린 판결이니까요. 미정은 안도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당부했습니다. 그래도 방심하지 마시고 혹시 모르니 증거 자료들을 잘 보관하세요. 한 달 후 예상대로 옥자는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옥자는 결국 포기하고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재산 분할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정은 강남 아파트와 상가 건물 한 채 그리고 회사 지분을 받았습니다. 옥자는 나머지 상가 건물과 현금을 받았습니다. 정산이 끝났을 때 미정의 통장에는 44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미정은 통장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 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이제 혼자 살아가야 했고 이 돈은 미정의 노후를 책임질 유일한 자산이었습니다. 미정은 큰 아파트를 정리하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너무 컸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관리도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미정은 15억 원짜리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25억 원짜리 강남 아파트는 팔고 차액 10억 원은 예금했습니다. 상가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이 매달 4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회사는 전문 경영인을 고용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미정은 경영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었을 때 미정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6개월 후 미정은 우연히 옥자 소식을 들었습니다. 옥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정은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30년을 모시던 시어머니였습니다. 미정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요양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옥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미정을 보자 옥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편찮으시다고 해서 왔어요. 옥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제 권리를 지킨 것뿐이에요. 옥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정아. 옥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미정은 옥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옥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죄송해요, 어머님.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정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옥자를 찾아갔습니다. 과일도 사다 드리고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옥자는 점점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어느 날 옥자가 말했습니다. 미정아, 나는 네가 재혼해도 상관없어. 너는 아직 점잖니?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재혼 생각 없어요. 그냥 이렇게 혼자 사는 게 편해요. 옥자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외롭잖니? 미정은 웃었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아들들도 자주 오고 친구들도 만나고 어머님도 뵙고요. 1년 후 미정은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4억 원을 투자해서 동네에 아담한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카페 이름은 미정의 쉼터였습니다. 미정은 직접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카페는 동네 사람들에게 인기였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미정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남편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 시댁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 재산 문제로 걱정하는 사람들. 미정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조언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미정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정말요? 사장님도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와 재산 다툼을 하고 법정 싸움을 해서 이긴 이야기.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대단하세요, 사장님. 저도 용기를 내야겠어요. 2년 후 미정은 손주를 안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수의 딸 미정의 손녀 지우였습니다. 지우는 이제 한 돌이 지났습니다. 통통한 볼에 까만 눈동자가 미정을 닮았습니다. 미정은 지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이 들었을 때 자신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강한 여성으로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미정은 카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30년은 끝났지만 미정의 인생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전보다 더 당당하게, 더 자유롭게.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와 싸우며 힘들었던 시간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미정은 더 강해졌습니다. 이제 미정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